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첫 번째 순서는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님과 문정인 이사장님의 특별 대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별도 휴식 시간 없이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놓이신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면 한국어는 채널 1, 그리고 영어는 2번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실 때는 수신기를 자리에 두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이사장님께서 5분 정도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케빈 러드 전 총리님과 영상 대담을 본 뒤에 문 이사장님이 10분 정도 다시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심포지엄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행사 진행 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개회사도 하고 또 이제 완전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이용인 소장께서 케빈 러드를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 사태 나와서 사실 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정치적인 충격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국내 정치 못지않게 이제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우선 안보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바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팬데믹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안보, 생태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과거 1930년대 보면은 경제 불황이 히틀러의 나치당의 부상을 가져왔고 그게 2차 대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 불황이 좀 장기화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쟁과 평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팬데믹이 오니까 세계화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국제 공급망, 공급 사슬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 보면서 과거에는 에볼라 사태가 때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예 미국이 주도하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에볼라를 성공적으로 퇴출했거든요. 이번엔 미국 자체가 결국에 완전 무기력하고 미국 자체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국제 리더십이 완전 실종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서 애프터 코로나는 마치 기원 전, 기원 후 구분을 하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질서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가령 키신저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전부 다 국경을 걸어 담그고 소위 성곽 도시로 갈 것이다. 새로운 중세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거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팍스 아메리카나 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미국은 싹수가 노랗다. 뭐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미 양극화가 됐고 인종 갈등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결국 중국이 주역이 될 거 아니냐. 팍스니까 중국을 통한 세계 평화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케빈 러드 같은 사람은 뭘 주장을 하냐면 미국 중심이든 중국 중심이든 그건 대안이 될 수 없고 국제사회는 다자질서를 향해 가야 된다. UN 중심의 세계 평화가 와야 된다. 그걸 영어로 팍스 유니버셜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케빈 러드 총리는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역할을 못하니까 M7 그러니까 멀티라럴 7이라고 해서 소위 중견국 7개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미중이 하던 역할을 하자. 그리고 미중이 싸움 붙는 걸 막자.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M7은 결국에 호주,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서 서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담을 할 때 왜 한국을 뺐느냐고 했더니 한국도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M11이지 M7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세상의 질서는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미중 대결이라는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상 유지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개선이 되는 것,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서 다자질서도 세워주면서 G2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니면은 악화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악화 시나리오를 택했죠. 그게 바로 신냉전 구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신봉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디카플링, 탈종 동조화, 그리고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 테크노 얼라이언스, 미국과 미국 우호 세력들이 기술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 얼라이언스, 가치 동맹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단결해서 동맹을 맺어서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현상 유지가 악화가 되는 거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지금의 현상 유지가 지속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대중 견제와 봉쇄는 계속될 겁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클 폼페오가 중국을 묘사한 거는 중국을 적대시, 적대 국가화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rivalry, 필적, 적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경쟁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미중 관계를 보면 협력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 경쟁하는 단계가 있고 경쟁 다음에 rival, 이제 적수로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은 적대 관계가 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라이벌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적대 관계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케빈 러드하고 대담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케빈 러드 주장은 그렇습니다. 협력과 경쟁으로 가야 된다. 미중이 협력해야 세상에 갈 길이 열린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담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케빈 러드가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다자 협력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끝난 다음에 코멘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대담 영상 보시겠습니다. Nice to see you. Hi, nice seeing you again. Yeah, I saw you on CNN Yeah, just early this morning. Yeah, it's 오늘 아침에 CNN 인터뷰 하셨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분간 먼저 말씀 부탁드린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CNN 인터뷰에서 하셨던 생각들이면 좋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생각, 또 소위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Multilateral 7, 즉 M7에 대해서, 그리고 다자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또 워낙에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냉전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신 청중은 모두 한국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시 아시죠? 총리님.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부산이요. 예, 부산광역시가 이제 한겨레 신문사와 함께 마련한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제주 포럼과 함께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이 굉장히 저명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 또 미중 관계, 그리고 이것이 아태 지역에게 갖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그리고 부산시를 여러 번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실로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낸 한국 국민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아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의주시를 또 하였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공식 취임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사실 전체 그림에서 절반에 불과하죠. 그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입니다. 제19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 5차 전체 회의가 최근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즉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외교 정책과 그 안보 정책 환경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전반적인 대미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총회 문건들과 또 중국의 전략과 외교 정책을 다루는 주요 연구소 발간문들을 보면은요, 중국이 구조적, 체계적 경쟁을 미국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적인 틀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권력의 균형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중국이 선언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중국은 이전보다는 정책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시진핑의 리더십이 일종의 침묵기를 진입하게 될 것이죠.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태세를 이해하고자 잠시 지켜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1월 20일 취임 사이에 미국과 중국 양측의 오판으로 인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의 여러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가 그 사이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좀 불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기간을 갖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2021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새로운 전략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생 유지로 회귀를 하거나 2016년에 합의된 국면으로 회귀하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시진핑이 중국의 전략과 정책의 내용과 방향과 어조를 완전히 바꾸었고 이런 부분들이 바뀔 확률은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와 중국이 군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중 관계가 올해 심각한 직역으로 치닫자 이제 이런 채널들이 잘 관리가 되지 못했죠. 어쨌든 양국 군 간의 소통의 링크를 갖는 것은 동아시아의 일촉즉발의 위기 지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단계 미중 무역 협정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재협정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이 1단계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 2단계 미중 무역 협정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보호주의를 근간에 두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교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그 기후변화 어젠더 하에서 중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관여를 하고 파리 협정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분석의 결과 때문이고 또 중국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가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라는 사안만큼은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요.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 또 구조적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미국과 중국 양측은 전반적인 전략적 안정이라는 틀 하에서 경쟁적인 관계를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그 규칙을 수립하고 꼭 지켜야 되는 선들을 규정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즉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하고 또 합리적인 전략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팀 일원들이 과거 북한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지연하고 미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 감축과 관련돼서 행동을 안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훨씬 더 전통적이고 강경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그 대북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외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또 실질적인 감축을 이룰 것인지 또 미사일 컨트롤 MD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함께 호주, 한국 이런 모든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 세계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또 기후변화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과에 굴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 모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선을 결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사실 조금 흔들렸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 말기에도 그랬고 또 미국 대통령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암살당한 사례들도 있죠. 그러므로 무조건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데요. 저는 박정희의 독재 정권 그리고 전두환의 독재 정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그 이후로 놀랍도록 성장을 했죠. 지난 30년 동안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에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거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가 언론에 의해서 되었고 또 공화당 우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거의 준군사 작전에 가까운 우파의 행동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계속해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개표가 합리적인 방역으로 효과적인 방향으로 미국 선거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여전히 굳건하고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런 굳건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제 조금씩 입장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향후 2개월간 입장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정치를 단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바이든이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그리고 일부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 부통령 두 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볼까요? 이스라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억으로든 연구로든 아시겠지만요.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통령이 해리 트루먼과 린든 존슨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먼 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45년에서 52년 트루먼 부통령이 그 북침해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냉전 후에 안보 아키텍처를 잘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에 대한 봉쇄 독트린을 수립을 하였고 장기적인 미소간 그 냉전의 아키텍처를 마련을 하였고 그 냉전에서 미국이 우세했죠. 그 다음으로 린든 존슨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내 정책에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물론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미국 국내적으로 존슨 부통령은 미국 법, 즉 국민권법과 투표권리법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이것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진전을 가져다 주었고요. 텍사스 출신의 백인 상원 의원 출신으로서 존슨 부통령이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바이든 부통령의 역량을 마찬가지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고 미국의 경제를 재건시켜야 하며 또 미국 국내 인종 분열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함과 동시에 굉장히 협력적이고 열려있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 바이든은 참 그 팀 일원들을 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링컨, 제이 설러번, 미셸 포노이 등등이 이제 고위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막강하고 경력이 풍부한 일원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년 전에 구성하지 못했던 탄탄한 그런 일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난관을 극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모든 국가의 시스템과 조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과 상관없이 반중 감정에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위스콘신의 마이클 갤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신냉전은 좋든 싫든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 신냉전의 개념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적이지도 않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허투루 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화당의 이제 그 후보로 지명이 되고 2024년 후보로 임명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의 우파의 캐릭터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정치가 있는데 또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이 또 다른 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소 간의 냉전 1.0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상호 확증 파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무기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고 수많은 핵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3국가들 간의 대리 전쟁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간에 일어났고요. 셋째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첨예했고요. 네 번째로 그 두 미국과 구소련 간의 경제적인 접촉이 전무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경험론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냉전의 특징들이 미중 간에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긴장이 미중 간에 첨예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3국 간의 대리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핵과 관련된 대치 상황이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고요. 또 미국과 중국은 또 교역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도 5조 달러, 연간 5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냉전을 버전 1.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하지만 이것이 버전 2.0으로 신냉전 2.0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은 열전과 마찬가지로 다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수용체나 존재가 아닙니다.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를 결정하는 세력에 휘둘릴 그런 수동적인 수용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력이 이름 모를 신이든 마르크스든 변증법적인 유물론이든 말입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럼 한반도로 다시 눈을 돌려볼까요? 토니 블링컨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이고요. 또 수잔 라이스도 아주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또 플루노이도 균형 감각이 뛰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이든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북 정책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급하셨던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이고요. 매우 현실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서는요. 북의 과거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익히 봐왔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의 세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일부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 전략 정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에서는 그런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고 그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런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새로 집권한 미국 민주당의 분석과 자세는 일관성이 있고 강경하고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단정적으로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선입견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낭만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에 대해서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은 첫 번째 본능적으로 한국 정부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세우고 또 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무역 관계도 훨씬 덜 적대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효과적인 파트너로 다시 부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같이 전진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공동 목표에 있어서 말이죠. 총리님께서 컬럼에서 M7, 멀티래터럴 7, 다자 7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시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이런 다자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낙관하기는 어렵겠죠. 소위 다른 세력들이 주입이 되어야 되겠죠. 뭐 일본, 호주, 캐나다는 들어있는데 한국이 빠졌습니다. 뭐 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세를 바꾸면은 그러면 영국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한편으로는 호주와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M7에서는 한국을 빼주셨죠. 그래서 그런 이 M7의 제안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의 중진국으로서의 그 외교는 제가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늘 지지해 왔습니다. 믹터라는 것이 있죠.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 믹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외교부 장관인 시절 2012년에 제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2012년에 제가 주재했던 회의에서 믹터 회의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3년에 믹터라는 용어가 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비춰볼 때 한국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든지 아니면 제 실수였었는지 편집상의 소홀이 있었던 것인데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늘 이 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M7, M10이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것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아나 유럽에는 중진국들이 있습니다. 민주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체제의 그 결과 또 그 존재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략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엔이나 브레튼 우즈의 기관들을 지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 있는데요. 대국들, 강대국은 착각을 자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가 없이도 자국은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착각이죠. 근데 우리 중진국들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는 사례 연구를 보자면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행동에 옮겼죠. 유엔군, 호주군이 포함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북한에 맞서서 한국을 방어했습니다. 중진국으로는 뭐 한국, 호주, 일본, 유럽 국가들이 있겠지만 리스트를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뭐 7개든 아니면 10개든 우리 중진국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각국의 외교부의 기획 인력들과 함께
구체적인 공통된 전략을 우리가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받쳐주는 기관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WTO의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노력이든 아니면은 UN 기후 변화 협약의 파리 협약 이후 5년 이후에 그 기후 변화 국제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든 아니면 국제 통화 정책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든 아니면 IMF의 지도력, 크리스탈리나 기오르기의 총재의 진도하에 IMF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국제 안보상의 중대한 문제들이든 사이버 안보나 우주항공 안보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M7이든 M10이든 미국에서는 G10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공통으로 목표하는 것은 정책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자본의 임계 질량에 도달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작동시키는 기반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든 호주든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이 시스템을 살아남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설을 하거나 미사역으로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 같은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좋은 친구죠. 그래서 친구인 호주나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웨덴, 캐나다 그리고 또 때로는 멕시코까지 포함을 해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같이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리펀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쿼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조인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쿼드라는 그 아이디어가 총리님께서 제안한 것과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후 세계 질서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균형이죠. 이것의 이 뿌리는 바로 그 기반은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1945년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요. 그런데 좋든 싫든 현실주의적으로 볼 때 국제 질서의 거의 모든 현상은 이런 힘의 균형이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 질서의 기둥은 바로 다자주의 체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든 브레튼 우즈 회의든 우리가 만든 이 다자주의 제도가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1945년 이래 계속해서 공존해 왔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런 체제 하에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효과적인 동맹국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맹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또 공동 안보 문제에 대한 도전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의 외교적, 정치적, 재정적 자원과 또 창의성을 투자를 해서 다자적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재탄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아닙니다. 쿼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국은 좀 38선을 둘러싸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저보다 현명한 한국 정부에 맡기고요. 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제가 호주의 총리일 당시에 쿼드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인도의 마난싱 총리든 아바의 후이민, 후쿠다 총리든 미국이든 호주이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략적인 현실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그 대중 장기 전략은 군사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방면 다각적으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효과적인 양국 외교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합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외교인답게, 외교관답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그 전략적인 지평이 굉장히 다르죠. 한반도의 특성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또 역학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균형의 문제이겠죠. 예를 들어서 인도 정부가 지금 최근에 쿼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국경 분쟁 때문에요. 인도양에서의 해양 세력으로 자국을 인도가 자신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인도 태평양 에서 그 해양 세력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그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그 문턱을 넘었죠. 그래서 태평양 강대국으로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 강대국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도양이든 태평양이든 대양의 해안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양 세력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대한 섬으로서의 위험이자 기회이자 장점이겠죠. 그러면 바쁘시니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담과 또 총리님의 연설을 북한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요. 북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평양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적은 없죠. 북한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북한 정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북한의 정권이든 노동당이든 조선의 인민군이든 그리고 또 그 북한 정치 세력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 누구도 이 북한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를 버리려는 척하는 그런 북한의 전술에는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장 해제 절차를 실제로 밟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해야만 이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과 역학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압력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은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한번 대북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계속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미국은 핵심적으로 이 대북 정책이나 자세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이나 속임수가 안 먹힐 것이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대북 정책을 펼쳐왔고 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북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이제 헐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대담과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심포지엄 주최 측에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의 모든 동료들에게 건투를 빌고 싶습니다. 외교 문제가 밝은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한국의 그 국가 안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생사가 걸린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한국을 생각하고 있고 연대 의식이 강합니다. 호주에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과 또 명쾌하지만 외교적이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정인 이사장님의 마무리 발언 10분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요. 다시 한번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제가 이런 회의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뭐 제가 북치고 장구치는 건데 제가 대담하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도 논평 안 되는 게 상당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우리 러드 총리 이 사람은 원래 호주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상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 가서 석사도 해서 중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 만다린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호주 외무성 내에서 사실상 상당히 지중파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게렛 에반스라고 하는 그 노동당 출신으로 외무부 장관 한 8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 사실상 그 소위 지도로 노동당에 들어갔고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그다음 총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다시 제가 대담을 하면서는 뭐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정말 역사적 이해도 깊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도 깊고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강조하는 것은 그 다자주의의 중요성이라는 것.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하나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밸런스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안보 분야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트라고 하는 것, 브레튼 우드 통화체제라고 하는 다자주의 질서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세력균형 자체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만든 다자주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질서를 복원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미국, 중국에서만 맡기면 안 되겠다. 소위 그 중간 세력 국가들이 좀 나서야 되겠다. 뭐 한국도 거기 포함이 되고요. 한국, 호주, 뭐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EU, 심지어 멕시코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들이 나서서 미국과 중국이 가져오는 그 파행성을 예방하고 새로운 다자질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책 기획도 같이 하고 공동 전략도 수립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케빈 러드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계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다자주의 질서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니까 이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이제 중요한 담론이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은 이겁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이 의회에다 중국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주 소위 잘 조율된 움직임들이 나오죠. 시작은 오브레이언 안보보좌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중국은 막스 레니니스트를 추종하고 결국에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막스 레니니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이념 대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냉전은 이념 대결이거든요. 공산주의하고 자유진영 사이의 이념 대결인데 그런 식으로 오브라인이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BI 디렉터하는 레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중국의 많은 학생들, 과학자들이 미국 와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기술 훔치고 결국에 지적재산권 위반하고 그리고 스파이짓 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경고를 해요. 그 앞으로 FBI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색출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7월달 들어와서는 윌리엄 바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중국이 꿈꾸는 것은 결국에 경제 패권을 통한 세계 패권이고 미국의 가장 큰 위협과 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 그러다 7월 23일 날 마이클 폼페오가 닉슨 도서관에서 중요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사실상 그 신냉전을 소위 선포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연설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코로나 사태가 왜 생겼느냐. 중국 공산당 때문에 생겼다. 중국 공산당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중국 인민들을 억압하고 중국 인민의 당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자체 이익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재패의 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그냥 놔두면은 중국이 세상을 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을 변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타도하자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타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타겟이 됐고 그때부터는 시진핑을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는 냉전 때처럼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거기서 나온 게 쿼드라고 하는 게 나왔죠. 쿼드는 기본적으로 쿼드리레터럴이라고 해서 사자 대화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새로운 아시아식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쿼드가 그 아시아형 나토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4개 국가인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지금 거기에다 플러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거기에다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연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 동맹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도 아주 그 얘기를 잘 하셨지만은 케빈 워드는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 노라고 하지 않고 답변을 안 하면 노하고 가까운 건데 그냥 쿼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다소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쿼드에 플러스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자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되겠다. 중국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해야 되겠다. 양안에서 군사 훈련하는데 한국도 참여하라. 남중국해에서도 하는데 참여하라. 우리가 만약 그걸 거부한다고 보세요. 사드 우리 배치할 때 중국에 박근혜 정부 있었을 때 중국가가 우리는 사드 배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드 배치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이 더 많이 생긴 건데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적대시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정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탈동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가령 우리가 삼성 휴대폰만 하더라도 부품 3분의 1은 일본에서 오고 그 다음에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마케팅하고 기획은 서울에서 하고 3분의 1씩 한중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기는 미국, 유럽 이런 데 주로 파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공급 사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다 서플라이 체인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야? 중국하고 무역하지 말고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 총 무역액의 25%가 중국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 합쳐 11%밖에 안 될 거예요. 일본 한 8%, 7에서 8%예요. 미국, 일본과 합친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뭐, 큰 기업들은 뭐 현대자동차는 중국 100만 대 생산하고 미국 100만 대 생산하니까 중국 마켓 업들에도 서바이브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국하고 일하는 대부분이 우리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우리 영세 상인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중국 카드를 버리고 미국에 올인하는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건 아마 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치 동맹의 문제도 있고, 뭐 기술 동맹의 문제들도 있는데, 하여간 루라드 총리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저도 느낀 건데, 사실상 이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이렇게 부추긴 사람은 마이클 폼페오고, 마이클 폼페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국의 국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국무장관 했으니까 그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이 이스라엘이 아랍 토호국 바하레인, 수단하고 수교하는데 자기가 공헌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중국 때리기에 자기가 앞장섰다는 이런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신냉전이 나온 것 아니냐. 근데 바이든이 오게 되면 훨씬 달라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화민주 올 것 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숨통이 조금 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정서가 미국 국민의 거의 80%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3년 12월 3일 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연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야, 중국을 택할 거냐, 미국을 택할 거냐, 줄 잘 서라. 얘기를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머릿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고, 그리고 한국이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북한 핵 문제인데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루라드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죠. 바이든,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이 제일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인데 그분도 북한을 다뤄본 적이 없고, 포드 자동차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부사장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폼페오는 더더욱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볼트는 좀 알았지만 엄청나게 우리 시각과 이제 다른 입장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마스터 장군도 사실상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맷 포틴저 같은 친구들도 중국 전문가지 한국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앨리슨 후커라고 국무부에서 대북 분석관 하던 그 사람이 유일한 건데, 그게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북한 전문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세 그룹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북한 지역 전문가, 두 번째는 외교정책, 주류 외교정책 전문가, 세 번째는 핵 확산 방지 전문가. 세 그룹이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지금은. 근데 북한 전문가하고 외교 전문가들은 전부 다 강경 정책들이에요. 북한 비핵화 먼저 하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는 트럼프하고 같을 거예요. 반면에 핵 확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과거에는 최강경파인데 지금은 현실적이에요. 북한이 지금 핵능력 가진 것을 인지하고, 인정은 못하지만 인지하고 그거에 따르는 점진적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상호 교환 원칙,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따르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서둘러서 워싱턴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시작도 못했는데요. 뭐 그리고 인수위 돼도 이 사람들이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 트럼프 인수위가 시작하고 그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안보보좌관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접촉했다가 그게 엄청난 정치적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든 쪽 사람들 안 만나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건데, 근데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냥 가서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장관도, 외무장관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건데, 근데 저는 하나 분명합니다. 누가 자문을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협상을 했던 주요 인사들, 윌리엄 페리 장관,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 그 다음에 조 디트라니 같은 사람들, 또 로버트 칼린 같은 사람들, 그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북한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인데 그 양반들이 이제 자문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뭐 페리도 한 두 번 만나셨을 거예요. 갈루치도 한 두 번 만났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런 양반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바이든 인수위 팀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다고 그래도 전반적인 워싱턴에서 대북 협상 전략을 형성하는데 소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보통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 우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뽑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이고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야 이걸 극복할 수 없는가. 아까 케빈 워드가 한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이든 뭐 중국의 소위 유물론이든 간에 강대국이, 그레이트 파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소위 세력균형 결정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강하지 않은 국가들도 힘을 합치면은 그걸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아주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 포럼에서 핀란드 헬로닌 전 핀란드 대통령, 렌지 이태리 총리하고 똑같은 화상회의를 했어요. 1시간 20분 했는데 또 그 이외에도 이 국가 원수급들하고 제가 화상회의를 많이 해보는데 오늘 케빈 러드처럼 저렇게 아주 아티큘레이트한 분은 처음 보네요. 상당히 사안을 잘 알고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준 걸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겨레 우리 이용인 소장 어디 계세요? 이용인 소장 아주 케빈 러드 교섭하느라고 아주 애만 있었고 아주 좋은 세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미 대선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굉장히 다음 순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전 총리님과 그리고 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세팅을 마치는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가자분들께서는 25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한미 소장학자 두 분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정학과 첨단 기술의 융합, 미중 기술 냉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1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상 없었지?